백제와 신라는 하북성의 남쪽과 그리고 산둥성 그리고 강소성 일대에 백제와 신라가 존재했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제 주장이 만약에 이상하다,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저에게 욕을 하셔도 좋고 저에게 돌멩이를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그 중에 백제와 신라는 하북성의 남쪽과 그리고 산둥성 그리고 강소성 일대에 백제와 신라가 존재했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반도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논리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설명을 들으시고 제 주장이 만약에 이상하다,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저에게 욕을 하셔도 좋고 저에게 돌멩이를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제 논리와 제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되시면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널리 퍼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재 2025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5,2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30년 전에 이때가 대한민국의 인구가 4,2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 2,500만 정도 인구가 된다라고 이제 통계청에 그렇게 인구조사의 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구가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는 비단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고 중국도 100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1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구까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 정도 되는데 아시아의 인구가 그 중에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한 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1000년 전에는 전 세계 인구가 3억 명 정도가 됩니다. 3억 명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1000년 동안 25배 정도의 그런 격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같은 경우와 중국 같은 경우는 100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구 조사를 했던 통계 자료를 보면 왕건의 고려 초기에 고려의 인구를 보면 780만 정도 되는데요. 이 인구는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압록강 그 이남에 대동강까지의 그 인구를 합산한 그 인구수인데요. 그게 780만에서 한 800만 정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남한과 북한을 포함하면 한 8천만, 7,5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10배가량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가 2,500만 정도 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년 전에 고려 초기의 인구가 대략 800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고려가 호남과 경상도를 이제 통합하기 전에 대략 그 인구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고려의 인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추산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구와 총 군사력은 어느 정도 비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보면 견훤의 그 군대가 그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려가 견훤의 군대보다 6배에서 7배가량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훤이 고려의
총 군사력을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고려에 항복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인구수와 군사력이 어느 정도 대략 비례한다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인구의 절반은 여성일 것이고 그리고 노인들은 군대에 징집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나이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은 군대에 징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에서 이제 청년들까지 군대에 징집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거는 그 백제뿐만이 아니라 신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거는 보편적으로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청년들의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나라의 인구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려면 전쟁에 투입되었던 그 총 군사력을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그 나라의 인구를 계산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1100년 전에 고려가 통일을 했을 때 그 고려의 인구수가 8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0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의 인구가 얼마냐면 7500만 명에서 8000만 가까이 됩니다. 고려 때와 지금은 10배가량 차이 납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의 인구를 모두 포함하면 인구가 4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전라남북도의 그 인구는 몇 명 정도 됐겠습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45만에서 50만 정도로 추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45만에서 50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또 거품을 물고서 또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대면서 억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고서 대략 60만에서 70만 정도였다라고 제가 추산을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나 삼국사기 기록에는 백제의 인구는 73만 호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한 가구당 혼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의 인구는 전라도의 그 인구를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3대 혹은 4대가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3대가 함께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4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8명이거든요. 그러면 74만 곱하기 이제 8을 해보면 대략 몇 명이 나오냐면 600만 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5명이라고 한다면 74만 곱하기 9명이 되잖아요. 9를 하면 680만 정도 인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당편백제에 비해 기록되어 있는 그 백제의 인구는 620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한 가구당 7명에서 9명 정도는 살았다라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백제의 인구가 620만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맞는 거잖아요. 삼국사기나 고려사에도 그렇고 단편 백제비에도 74만 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8명에서 9명 정도 계산을 해보면 620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2025년 현재 호남의 인구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450만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당편 백제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백제는 1100년 전에 견훤의 백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660년에 의자왕의 백제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1400년 전에 이미 백제의 인구는 620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00년 전에도 백제의 인구는 620만인데 지금 2025년에 1400년 이후에 그 호남의 인구는 45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논리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립할 수 없는 이론이에요. 서기 660년에 백제가 멸망할 때 백제의 인구가 620만인데 지금 현재 2025년에 그 호남의 인구가 450만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1400년이 지났는데 인구 차이는 10배를 더 넘어서는데 1400년이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죠? 결론이 뭡니까? 서기 660년에 그 의자왕의 백제는 한반도에서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프로파일러의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그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1400년 전에 산동성의 인구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 산동성의 총 인구가 650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는 이미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당시 청주를 거점으로 한 이정기의 지청군 면적은 산동성과 안휘성, 강수성 일대까지 포함하고 있어 통일신라보다도 넓었다. 인구수 또한 540만 명에 달해 통일신라보다 많았다.
당시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의자왕의 그 백제가 한반도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륙 동쪽으로 가야 되겠죠. 산동성과 하북성 남쪽 그 황하강 그 일대가 아마 백제의 그 강역이고 활동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제만 대륙 동쪽으로 갈 수가 있나요? 당연히 김씨의 나라 신라도 패키지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어디 뭐 성만 또 못한, 아이고 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또 저런 불경이 있나?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백제는 대륙 동쪽에 있는 것 같은데 신라는 있었냐라고 하면 글쎄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학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궤변입니다. 아니 백제가 대륙 동쪽에 있는데 당연히 신라도 그 동쪽이나 동남쪽에 신라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려 이전의 역사를 강의하게 되면 대륙의 고구려, 대륙 백제, 그리고 뭐 환단고기 읽고 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강단의 학자들이나 그 강사들이 백제의 그 지도를 그려놓고서 조롱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엉터리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패키지로 신라도 함께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성립을 하는 거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백제가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진출을 한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백제는 대륙에 있었던 거예요. 서기 660년에 의자왕의 백제가 멸망하면서 그때 전쟁에 시달렸던 그 유민들이, 그 백성들이 한반도로 흘러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 700년대 이정기와 이사도의 그 후백제 있지 않습니까? 제나라. 그 제나라가 신당서에 보면 백제의 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내에서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저 혼자 있거든요. 가히 천지를 뚫는 길을 가졌구나. 신당서에 보면 백제의 제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국을 통치하게 된 이납은 전쟁을 마감한 뒤 국호를 제라 선포하고 백관을 임명함으로 온전한 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갔다. 이럴 수가. 그런데 나무위키나 뭐 위키백과나 그 사전에 보면 그 백제의 제자가 아니라 그 옛날에 제나라의 제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위키백과나 백과사전 그 상단에 보면 편집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편집을 누르시고 그 제자의 그 한문이 틀렸다라고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신당서에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북성의 남쪽과 그리고 산동성 지역이 그 백제의 영토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남쪽이 신라의 영토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백제와 신라의 그 인구를 다 합치면 1000만 명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백제와 신라의 총 그 인구가 둘이 합쳐서 1000만의 인구 정도는 되어야만이 그 백제의 그 군사력이 25만에서 30만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라의 군사력이 15만에서 25만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김유신이 뭐 신라에서 뭐 황산불로 5만의 군사를 이제 파병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삼국사기나 고려사를 보면 한반도에 있는 신라의 총 군사력이 5만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250년 전에 김유신이 5만의 군대를 데리고서 그 황산벌로 파병을 합니까? 아예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반도에 있는 그 신라는 총 군사력이 5만이 채 안 되는 나라예요. 삼국사기나 고려사를 보더라도 후삼국의 견훤의 백제는 의자왕의 백제보다 인구수가 10분의 1이고 군사력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자왕의 백제는 그 한반도의 호남의 백제가 아니라 대륙의 백제라는 사실을 제가 연구하고 분석해서 밝혀낸 거에 대해서 강단의 사학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닥치라 이놈! 내가 그따위 거짓말에 또 속을 줄 아느냐? 대화를 하자는 건 아니죠. 이 결과물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신다면 고려시대 사학자 김부식이라던가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던가 뭐 지금 현재 뭐 강단의 사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800년 동안 정립해 놓은 이 역사에 대한 이거를 거의 이제 뒤집어 놓고 이면지 쪼가리로 만들어 놨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편찬하고 재정립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있지 않고 대륙 동쪽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역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겁을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토라는 것은 그 민족이 그 활동했던 터전과 똑같은 겁니다.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마당에 들어온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찌하여 자네들의 땅인가? 패망한 나라가 영토를 주장하다니 당치도 않네. 똑히 알아두기. 이 땅은 고구려의 것이 아니라 고구려 백성들의 터전이네. 나라는 없어졌어도 백성들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 고구려의 땅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사람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집과 같은 거거든요. 집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 15년 전에는 강남구 대치동에 50평 아파트 자가에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25평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15년 전에 살았던 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그 아파트는 돈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5년 전에 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15년 전에 제가 살았으니까 그 15년 전의 역사는 저의 역사가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15년 전에 그 아파트에 살았던 역사는 저의 역사가 되는 거겠죠? 요복은 물론 요소까지 다 이 묵철의 영토가 되었다. 올골의 군마가 내닫는 땅은 다 내 것이 되었다. 지가라! 그 말대로라면 이미 수백 년 전에 광개토 태왕께서 요소와 요복을 휩쓸었었다. 돌고래 터전까지 다 우리 고구려의 땅이란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해의 민족 같은 경우도 한족과 끊임없이 2000년, 3000년 동안 계속 싸워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전쟁에 시달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을 하면 귀족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노예가 될 수도 있는데 빨리 짐 싸가지고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귀족들인데 노예가 되면 이런 수치와 모욕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로 이주를 하는 거고, 동북 삼성인 논영성, 지린성, 흑룡강성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통일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기 8세기, 9세기 이맘때쯤에 인구가 급격하게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 때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없었던 거. 그게 뭘까요? 성씨가 생겨나는 겁니다. 강씨와 왕씨, 이씨, 김씨, 손씨 막 이런 성씨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족보를 만들거든요. 몇 대 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계보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그 지역에 살았던 민족은 누구인가? 과거에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 부분을 이제 밝혀내고 기록해 놓은 그게 바로 역사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25평 그 월세에 산다고 해가지고 과거 15년 전에 50평, 60평에 그 살았던 그 아파트에 살았던 그 짐들을 25평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많은 짐들을 하나하나씩 짐 정리를 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에 끼워 넣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과 그 민족, 그 국가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인구수와 그 군사력을 축소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은 과장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재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강단의 이론이에요. 고구려 인구가 한 당시 200~300만 명, 200만 명으로 계산하기 쉽게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고구려는 중국이나 소련에 비하면 작은 나라예요. 우리는 하늘의 자손으로서 천손의 후예이며 독자적인 대국.
원래 이제 진짜 정규군 한 30만 정도였는데 보급병까지 해서 113만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 다음 113만이 전투병이고 보급병까지 하면 200만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 고구려를 잘못 보고 있는 모양이구려. 자신의 생각은 수나라의 그 113만의 그 정규군은 정규군이 아니라 실제로 정규군은 30만 정도 되고 나머지는 수송대라든가 이제 병참 그런 부대다라는 게 자신의 생각이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 강사면 강사답게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기가 해석을 하고 그걸 축소시키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살수에 파견된 대총관 우중문과 우문술의 그 별동대의 그 군대가 30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육군참모총장 을지문덕에게 몰살당하고 다시 돌아간 그 병력의 수가 2,800명입니다. 1만이 채 안 된다고요. 정규군이 30만이라면 이미 살수에 30만 5천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동성에 있는 강희식 국방부 장관은 무슨 수로 대적을 한단 말입니까? 요동성에는 수양제 그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황제가 있는 요동성에는 본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본대에는 적어도 100만 원 있어야지 별동대로 30만 원을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필을 보니까 역사계 그 석사 과정을 마쳤던데 자칭 역사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구독자는 저보다 한 300배는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역사 유튜브 제가 1등입니다. 역사 왜곡, 바로잡기, 연구, 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역사 왜곡을 바로잡냐? 첫 번째 주제, 중국의 동북공정. 혹시나 또 요동성 성주 강희식 그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또 트집을 잡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대총관 우중문 우문수를 이제 대적했던 사람이 육군참모총장 그 을지문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황제보다 그 낮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총관이지 않습니까? 대총관을 맞이하고 대적했던 사람이 을지문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양제, 황제를 대적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그 직책이 을지문덕보다 높아야 되겠죠. 태왕은 당연히 평양성에 있는 그 왕궁을 지켜야 되는 거고 태왕의 동생은 또 바다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지문덕보다 직책이 높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598년에 5만의 군대로 30만을 몰살시켰던 임유관 대첩의 강희식 대장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기록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삼국사기에는 강희식이라는 이름 세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삼국사기가 수서만을 베꼈기 때문이고 대동운해에는 강희식을 살수전쟁의 병마대원수라고 하였고 서각잡록에는 강희식을 임유관 전쟁의 병마원수라 하여 두 책의 기록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살수전쟁에서는 영량대왕의 동생 건무가 해안을 맡았고 을지문덕이 육지를 맡았으니 어찌 병마도원수 강희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서각잡록을 따르는 것이다. 저따위 오만한 조소인 부시하기나 칼로서 화답을 하셔야 하옵니다, 폐하. 단재 신지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에 보면 강희식 대장군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신지호 선생님에 대한 예우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트집을 안 잡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장수왕은 평양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수도를 왜 옮겼을까요? 땅이 비옥하다 약간 땅이 비옥하다는 이 시기는 지금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를 맞대고 싸우던 혼돈의 시대였죠. 대체 무슨 망발을 하는 게요? 40여 개에 이르는 신라의 성들을 빼앗은 겁니다. 대단하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이건 역사의 왜곡이고요. 우리의 역사를 도둑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하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교육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랬구나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맨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선선하면 뭐합니까? 민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매트리스 영화에 보면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알약을 먹으면 그 진실을 보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모피어스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 네오가 탄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나라가 멸망을 할 때 당나라의 그 신라 자치고 그 신라도 함께 멸망을 하면서 그 대륙 동쪽에 있던 그 신라도 한반도로 이주를 하고 그리고 만주로도 이주를 한단 말이에요. 왜 당나라의 신라 자치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전 영상, 작년에 올렸던 영상에 我们历史朝代不一样，他喜欢招少数民族的这个人来当士兵和军官，因此他用高丽人、用漠河人、用契丹人、用西人，大量把他引为自己的士兵。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국내 학자들 중에서 인구 변화에 대한 인구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대륙 백제와 신라를 주장한 사람은 국내에는 저 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륙사관이냐 식민사관이냐 이런 용어들로 해가지고 구분을 짓는 것은 사이비들이 자신들의 대륙 고려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식민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자신들의 대륙 고려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반사적 이익을 노리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는 대륙 동쪽에 존재했던 게 맞고요. 그리고 후삼국시대 때 그 고려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그 조그맣던 그 백제의 유민들과 경상도 신라를 이제 통합하면서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통합을 하면서 서쪽 경계는 요양시와 심양 일대인 그 요심 지역 일대까지고요. 그리고 동북으로는 두만강 북쪽 700리인 그 선충령 그 일대까지가 고려의 그 강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려가 멸망을 하고 나서 그 고려의 영토를 고스란히 조선이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연속성 때문에 고려의 영토를 고스란히 조선이 이어받은 것이고요. 조선의 초기와 중기, 후기 그 영토를 보면 실제로 압록강 북쪽에 그 간도 지역 있잖아요. 그 만주 그 일대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그 지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일대에 조선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영토는 만주 일대, 요녕성 일대 이때까지 조선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그 요양시와 그 심양시를 또다시 빼앗기게 되고 요하의 동쪽에 있는 거기가 후삼국 시대의 요동이거든요. 이게 1000년 동안 뺏고 빼앗기는 그 과정을 거쳐왔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 동이민족의 강역이 어디냐면 강소성과 산동성, 그리고 하북성, 그리고 동북상성인 요녕성과 지린성, 그리고 흑룡강성, 그리고 우리 한반도 여기가 우리 동이민족의 강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서경은 어디인가, 그리고 발해의 서쪽 경계 국경은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고구려의 초기 건국지는 어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밝혀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고 논쟁이 많은 그런 소재 아닌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 제가 다음 영상을 업로드 하자마자 바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군의 후손들이 확실한가요? 대한민국의 기본법이 정한 기본 교육이 무엇이냐면 홍익인간의 이념이거든요. 널리 인간을 세상에 이롭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제 영상이 이롭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당군 안검의 후손인 것이고 그리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 프로그램이 이롭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노출을 할 겁니다. 알고리즘이 퍼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을 해주시는 것보다 가장 큰 힘은 무엇이다? 이 영상에 구독을 누르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